안녕하세요. 오늘도 조선의 신비한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지금부터 흥미롭고 놀라운 야담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경상도 어느 산골 마을에 이도겸이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28이나 되었건만 아직도 장가 한 번 못 가본 총각이었죠. 그럴 만도 했던 것이 양반 살림이라는 게 말이 아니었거든요. 한겨울에 아궁이를 뗄 장작은커녕 죽그릇 하나 없어서 배만 꼬르륵 거리고 있는 신세였습니다. 아이고, 이 추위에 배마저 고프니 원통하기 그저 없구나. 도겸은 차디찬 방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한숨만 푹 내쉬었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배가 고플수록 자꾸만 딴 생각이 나는 것이었습니다. 이웃집 과부댁의 풍만한 가슴이라든가 빨래터에서 본 처녀들의 하얀 종아이라든가 아무래도 배고픔과 추위가 크게 달라니 몸의 다른 부분이 더욱 뜨거워지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이런 망측한 생각이나 떠올리고 내 수양이 부족한가 보구나. 도겸은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흔들었지만 사실 속으로는 은근히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상이라도 하지 않으려니 추위와 배고픔을 어찌 견디겠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죠. 밖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뚜겸아, 어서 문 좀 열어보거라. 목소리의 주인은 다름 아닌 집안의 큰 어른이신 이판서 어르신이었죠. 도겸은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는데 워낙 오랫동안 옮기고 있다 보니 다리에 쥐가 나서 비틀비틀거렸습니다. 아이고, 어르신, 이런 누추한 곳까지 어서 들어오십시오. 문을 열자 고카지 빨갛게 온 이판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웬걸 이 어르신의 손에는 두툼한 돈주머니가 들려있지 않겠어요. 이놈아, 이렇게 춥고 배고픈데 어찌 견디고 있더냐. 보기만 해도 불쌍하구나. 이 판서는 도겸의 앙상한 몰골을 보더니 안쓰러운 듯 혀를 찼습니다. 그러고는 들고 온 돈 주머니를 내밀었습니다. 자, 이것을 받아라. 언제 50이다. 뭐 50양이라고요. 도겸의 눈이 동구해졌습니다. 50이면 보통 사람이 1년 넘게 먹고 살 수 있는 큰 돈이었거든요. 하지만 이 판서의 다음 말을 듣고는 정신이 번쩍 들었죠. 이제 나이도 28이 되었으니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한양으로 올라가 과거 시험을 보거라. 이만하면 여비로 충분할 테니 이번에는 꼭 급제해서 우리 집안 이름에 먹을지 말거라. 감사합니다. 어르신이 은혜 주고서도 잊지 않겠습니다. 도겸은 감격해서 연신절을 올렸습니다. 이 판서가 가고 나자 도겸은 돈 주머니를 들고 이리저리 뒤척였습니다. 50양의 무게감이 손에 묵직하게 느껴졌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돈을 만지고 있으니 과거 시험에 대한 생각보다는 여인을 어찌 한번 품어볼까 하는 생각에 몸이 슬슬 뜨거워지는 것이었습니다. 이거 참 돈이 이렇게 더러운 것이었나. 도겸은 혼잣 말을 중얼거리며 돈 주머니를 물건에 꼭 품었습니다. 그러자 마치 따뜻한 여인의 물건을 안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죠. 아무래도 너무 오랫동안 여자와 멀리 지낸 탓에 이런 착각이 드는 모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이제 한양으로 떠날 준비를 해야겠구나.
도겸은 기운이 솟아나는 듯 했지만 막상 준비할 것이라고는 별로 없었습니다. 옷이라고 오는 해진 도포 한 벌뿐이고 집신도 다 헤어진 것이 전부였거든요. 중요한 것은 이 귀중한 옷을 어떻게 안전하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산적대라도 만나면 어쩌지? 도겸은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기가 막힌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도포 안쪽 바지의 속 주머니를 만들어 돈을 숨기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돈 주머니를 바지에 차고 있으니 마치 도겸의 물건이 볼록 솟아오른 것 같은 모양이 되었습니다. 이거 참 마치 바지에 홍 2개를 숨긴 것 같구나. 도겸은 거울을 보며 실실 웃었습니다. 남의 눈에는 마치 도겸의 물건이 병강쇠 것처럼 보일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런 모습이 싫지 않았죠. 아니, 오히려 은근히 흥미진했습니다. 이거 참 재미있구나. 혹시 길에서 나를 발정난 사내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지? 이튿날 새벽 도겸은 마침내 집을 떠났습니다. 파 50양을 꼭꼭 숨긴 채 상주의 영남로를 향해 걸음을 옮겼죠. 도겸은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걸었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걷다 보니 묘한 문제가 생겼죠. 걸을 때마다 바지의 돈 주머니가 미묘하게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물건을 살살 어루만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이거 참 묘한 기분이구나. 도겸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하지만 그 감각이 싫지만은 않았죠. 오히려 걸음걸이가 경쾌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오를 무렵겸은 작은 주막에서 잠시 쉬었습니다. 막걸리 한 사발과 메밀 한 접시를 시켜놓고 여행의 피로를 달랬죠. 날이 어디까지 가시는 길이쇼? 어머니 나이벌이 될 듯한 주모가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가는 길이요? 오호, 한양까지 간다면 고생 좀 하시겠네요. 그런데 선비님 아랫도리가 불룩한 것이 참 싱싱해 보이시네요. 혹시 저 같은 과부를 보고 음심이라도 동하신 건 아니쇼? 주모가 장난스럽게 웃으며 도겸 옆으로 바짝 다가앉았습니다. 그러더니 자연스럽게 도겸의 허벅지에 손을 올렸죠. 안, 주모, 이게 무슨 짓이오? 나리 허벅지가 참 탄탄하시네요. 이런 건장한 선배님과 같이 연애나 해보면 좋겠네요. 저 같은 여자는 어떠세요? 선비님. 주모가 도겸의 허벅지를 살살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도겸은 얼굴이 새빨개져서 어쩔 줄 몰랐죠. 주모, 그게 무슨 말이요? 주모는 내 어머니 뻘되어 보이는데 어머니라니요? 저도 아직 젊은 과부랍니다. 나리같이 멋진 선비님과 함께 충분히 사랑을 나눌 수 있다고요. 주모가 더욱 가까이 다가와 도겸의 팔에 자신의 물컹한 가슴을 들이밀었습니다. 도겸은 정신이 아찔해졌죠. 평생 여자와 이렇게 가까이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나이 오늘 밤 저와 함께 저쪽 객방에서 지내시는 게 어떻겠소? 오늘 손님도 하나도 없는데
혼자 추운 길을 가시는 것보다 낫지 않겠어. 주모의 손길이 점점 대담해져서 도겸의 바지 속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어머 이게 뭐예요? 나리 바지에 뭔가 단단한 게 주모가 돈 주머니를 만지며 의아하자 도겸은 화들짝 놀라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도겸이 황급히 몸을 옆으로 피하며 돈 주머니를 감추려 했지만 주모는 더욱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보았죠. 나이가 그리 부끄러워하시니 더욱 궁금해지네요. 설마 저를 위해 준비해 오신 선물이라도? 아닙니다. 저는 그냥 급한 일이 생각나서 도겸이 허둥지둥 자리에서 일어나며 술값을 내던지고는 주막을 뛰쳐나갔습니다. 뒤에서 주모의 아쉬워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죠. 아이고, 선비님, 어디 가세요? 밖으로 나온 도겸은 가슴을 두드리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고, 위험할 뻔했구나. 앞으로는 더욱 조심해야겠어. 도겸은 바지의 돈 주머니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는 서둘러 길을 재촉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쉬움이 느껴지는 것이었죠. 그렇게 도겸은 바지 50양과 함께 상주의 영남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추위와 배고픔은 이제 옛말이고 마음속에는 장밋빛 희망이 가득했죠. 해가 뉘어 넘어가고 상주의 영남로의 험한 고갯길이 점점 가팔라지자 도겸의 걸음걸이도 느려졌습니다. 아무리 바지에 50이 든든해도 하루 종일 걸은 다리는 후들거렸거든요. 아이고 위험한 고개를 언제 다 넘어가나. 독이 한숨을 내쉬며 걷는데 저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요란한 웃음소리와 술 마시는 소리가 바람에 실려 들려왔죠. 오호, 저기 객주가 있구나. 오늘 밤은 저곳에서 하룻밤 묵어가야겠어. 도겸은 다시 기운을 내어 그 불빛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가까이 가 보니 제법 큰 규모의 객주였고 현판에는 풍악객주라고 쓰여 있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봇 백주와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객주 마당에서는 장구와 가야금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고 대청마루에서는 색동고리를 입은 기생들이 춤을 추고 있었거든요. 치마폭을 휘날리며 추는 줌사위마다 하얀 속살이 아찔하게 드러났다 사라졌다 했죠. 이런 곳이 다 있었나? 도겸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입을 벌렸습니다. 평생 이런 유한 광경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도겸의 물건이 성을 내니 바지 속에 돈주머니와 부딪히며 더욱 뜨겁게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객주 안으로 들어서자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여기저기 평상에서는 갓을 쓴 양반들과 보다리 장수들이 뒤엉켜 술을 마시고 있었고 그들 사이에서 기생들이 술을 따르며 몸을 비비고 있었지. 날이 술 한 잔 어떠세요? 너는 이리 와서 내 아랫돌리 위에 앉아보거라. 호호, 날이 물건이 참 묵직하시네요. 어디 좀 더 허리를 흔들어 보셔요. 그야말로 난장판이었습니다. 도겸은 얼굴이 빨개져서 어디를 봐야 할지 몰랐죠.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전 남편을 잃은 가련한 여인입니다.
이러지 마시와요. 갑자기 비명소리가 객주 한 구석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도겸이 깜짝 놀라 그쪽을 보니 얇은 한복을 입은 젊은 여인이 술에 취한 사내들에 둘러싸여 있었죠. 이게 지바. 새로 왔으면 술 시중이나 제대로 들어야지. 왜 이리 까탈스럽게 구느냐. 덩치 큰 사내 하나가 과부의 팔을 붙잡고 흔들었습니다. 저고리가 흘러내려 하얀 어깨가 드러났죠. 안 됩니다. 저는 그런 일 못합니다. 과부가 저항했지만 술에 취한 사내들은 오히려 더욱 거칠렀습니다. 뭘 못해. 계집년이 주제도 모르고. 그래. 우리가 돈 주고 술 마시는데 시중 안 들거면 뭐하러 여기 왔어. 차라리 옷이나 벗고 춤춰 먹어라. 그게 더 볼만하겠다. 사내들이 야르한 웃음을 지으며 과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한 놈은 치마폭을 잡아당기고 다른 놈은 고름을 부여했죠. 놓아주세요. 과부가 울부짖었지만 오히려 그 모습이 사내들의 흥을 더 돋우는 것 같았습니다. 하얀 살결이 드러나고 흐트러진 머리카락이 어깨에 흘러내리는 모습이 가련하면서도 관능적이었죠. 이것 봐라. 앙탈 부릴수록 더 예쁘구나. 맞아. 과부가 이렇게 팔딱 되는 것이 재미있잖아. 그런데 더욱 가인 것은 객주 주인이었습니다. 표독스러운 얼굴로 나타난 그녀는 과부를 보더니 화를 벌컥 냈죠. 이년아, 손님들이 술시 중 틀어달라는데 왜 이리 버티고 있어? 돈 받고 데려온 주제. 그러고는 뺨을 싹 하고 때렸습니다. 과부는 비틀거렸죠. 이건 아픈 것도 아니다. 진짜 아픈 건 시작도 안 했어. 어서 전화리들 소리나 따르고 웃어. 그게 내 일이야. 주인이 과부의 머리채를 잡고 끌어당기자 긴 머리카락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머리 푼 모습이 더 요염해 보이는 것이 좋구나. 그래. 아예 다 풀어버려. 술 취한 사내들이 박수를 치며 야유했습니다. 도겸은이 광경을 보며 화가 나면서도 묘한 흥분이 일었습니다. 저런 아름다운 과부를 저렇게 괴롭히다니 누군가 나서야 하는데 그때 객주 주인이 또다시 과부를 때리려 손을 들었습니다. 이 못된 년 말 안 들으면 옷까지 벗겨버릴 줄 알아. 안 돼요. 제발 그만 좀 살려주세요. 과부가 몸을 감싸며 울먹였죠. 그 모습이 너무나 가련해서 도겸은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잠깐 그만두시오. 도겸이 벌떡 일어나 외쳤지만 마른 체격에 목소리마저 떨려 위력적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우스꽝스러웠죠. 뭐야이, 길쭉한 서은. 차에, 깡마른 놈이 영웅놀이라도 하려는 건가? 사내들이 도겸을 비웃었습니다. 얼굴이 빨개졌지만 도겸은 앞으로 나섰죠. 연약한 여인을 이렇게 괴롭히는 것은 사내 도리가 아니오. 그런데 도겸의 걸음은 영 우스웠습니다. 키는 크고 마른 데다 바지에 돈주머니를 숨겨 아랫돌리가 볼록하고 걸음걸이도 어정어정했죠. 저 홀쭉한
아니, 무슨 홍두개라도 숨기고 있나? 사내들의 시선이 도겸의 바지로 집중되자 톡은 당황해 두 팔로 물건을 감쌌습니다. 그 긴 발이 어색하게 몸을 감싸는 모습이 마치 수줍어하는 처녀 같았죠. 이게 무슨 상관이요? 어쨌든 저 여인을 괴롭히지 마시오. 도겸이 외쳤지만 덩치 큰 사내가 다가왔습니다. 재미있는 선비로구나. 키만 크고 힘은 없어 보이는데. 그럼 내가 대신 우리 상대를 해줄 건가? 사내가 도겸의 어깨에 손을 올리자 도겸은 비틀거렸습니다. 마르고 힘이 약해서 견디지 못했거든요. 도겸이 비명을 지르며 넘어지려는 순간 과부가 달려와 그를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드러운 품에 안긴 도겸은 마비된 것처럼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선비님 괜찮으세요? 과부의 따뜻한 숨결이 귀에 닿자 도겸은 전율을 느꼈습니다. 바지의 돈 주머니보다 훨씬 뜨거운 무언가가 몸을 휙 감는 듯 했거든요. 나는 괜찮어. 독이 얼굴을 붉히며 중얼거렸지만 사실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은은한 분내와 부드러운 감촉 때문이었죠. 이것 봐라. 선비놈이 여인의 품에 안겨서 얼굴이 빨개졌네. 저런 영웅 놀이하겠다던 놈은 어디 갔어? 사내들이 웃어댔습니다. 도겸은 부끄러웠지만이 순간이 영원히 계속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도겸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떠오른 생각이 하나 있었죠. 그래, 돈으로 해결하면 되잖아. 도겸은 과부의 따뜻한 품에서 빠져나와 아랫도리를 두드렸습니다. 50양이든 돈 주머니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는 걸 확인하고 나서야 용기가 났죠. 여보시오, 객주 주인 도겸이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워낙 목소리가 가늘어서 한 번에 들리지 않았죠. 할 수 없이 목성을 돋우어 다시 소리쳤습니다. 객주인 어디 있어? 잠깐만 이야기 좀 하시죠. 그제야 객주 주인이 도겸을 쳐다보았습니다. 뭐야? 이 깡마른 양반은 돈도 없어 보이는 게 무슨 일이요? 돈이 없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도겸은 물건을 쭉 펴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객주인, 저 여인을 내게 넘겨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뭐라고? 이 양반이 미쳤어? 객주 주인이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그러자 도겸은 슬그머니 바지에서 돈 주머니를 꺼냈죠. 이 정도면 되겠어? 오호, 이게 뭐여? 설마 그 안에 은전 50이요? 도겸이 자랑스럽게 말하자 객주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50년이면 보통 사람이 몇 년은 먹고 살 수 있는 큰 돈이었거든요. 50이라고요? 객주 주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탐욕스러운 눈으로 돈 주머니를 빤히 쳐다보았죠. 마치 굶주인 늑대가 살찐 양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허, 이 돈을 줄 테니 저 여인을 내게 넘겨주시오. 도겸의 말에 객주 주인은 잠시 머리를 굴렸습니다. 과부 한 명보다는 당연히 50이 훨씬 수지가 맞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말이요. 그 계집은 내가
비싼 값을 주고 사온 거란 말이죠. 객주 주인이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과부를 데려온 데는 한 푼도 들지 않았지만 이럴 때 바가지를 씌우지 않으면 언제 씌우겠어요? 얼마나 비싸게 사셨는지요? 글쎄 최소한 30은 들었는데요. 그럼 50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독이 급하게 말하자 객주 주인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런 호구를 언제 또 만나겠어요? 아니, 그게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거든요. 이 계집이 얼마나 예쁘고 몸매가 좋은지 모르나요? 하룻밤에 몇 양씩 벌어들 수 있다고요. 객주 주인이 과부를 가리키며 말하자 도겸은 그제야 과부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눈물로 젖은 큰 눈, 오한 코, 그리고 소복 사이로 엿보이는 풍만한 몸매까지. 도겸은 갑자기 목이 말라왔습니다. 저런 미인을 내가 정말 데려갈 수 있다고? 도겸의 물건이 두근거렸습니다. 50이 아깝긴 했지만 저런 미인과 함께 지낼 수 있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최소한 60은 있어야지. 객주 주인이 욕심을 부렸습니다. 하지만 독에게는 50이 전부였죠. 60은 너무 많습니다. 50이 제가 가진 전부예요. 그럼 안 되겠네. 다른 돈은 없나? 객주 주인이 도겸의 몸을 훑어보았습니다. 혹시 다른 곳에 돈을 더 숨겨두지 않았나 하고 말이죠. 그때 과부가 도겸의 옷깃을 살짝 잡아당겼습니다. 선비님, 정말 저를 구해주실 건가요? 과부의 애절한 목소리에 도겸은 물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 간절한 눈빛을 보니 돈 따위는 중요하지 않게 느껴졌거든요. 걱정 마시오. 제가 꼭 구해드리겠어. 독이 물건을 치며 다짐하자 돈 주머니가 철컹을 댔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객주 주인이 다시 침을 꼴 삼켰죠. 그럼 이렇게 하지. 50년의 내에 저고리까지 주면 어떨까? 저고리까지요? 도염이 깜짝 놀랐습니다. 저고리를 벗으면 속옷 바람이 되는 건데 추운 날씨에 그럴 수는 없었거든요. 아니면 말고 어차피 이 계집은 내 것이니까. 객주 주인이 과부의 팔을 붙잡으려 하자 과부가 도겸 뒤로 숨었습니다. 그리고 도겸을 꼭 안았습니다. 도겸이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과부의 부드럽고 포옹긋한 가슴이 등에 밀착되는 느낌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거든요. 선비님, 제발요. 저를 구해주세요. 과부가 도겸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애교 가득한 목소리에 도겸은 정신이 하나도 없었죠. 아, 알겠어. 어떻게든 구해드리겠어. 도겸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자 과부가 더욱 화났습니다. 그러자 독의 바지에 있던 돈 주머니가 과부의 몸에 끼이면서 묘한 감촉을 만들어냈죠. 어머, 선비님 바지에 뭔가 딱딱한 게 과부가 수줍게 중얼거리자 도겸은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아, 아닙니다. 그건 돈 주머니예요. 아니,
돈 주머니가 그렇게 단단한가요? 과부의 말에 독겸은 더 당황했습니다. 사실 과부의 물건에 눌려서 독의 물건이 더 단단해진 것 같았거든요. 좋소. 50년에 거래합시다. 정말입니까? 독겸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그렇. 대신 지금 당장 돈을 내놓고이 계집을 데리고 사라지시오. 객주 주인이 성급하게 말했습니다. 구경꾼들이 점점 몰려들어서 장사에 방해가 되었거든요. 독염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50냥은 자신의 꿈이었던 과거 시험을 위한 돈이었거든요. 하지만 뒤에서 안고 있는 과부의 따뜻한 체온을 느끼니 다른 생각은 모두 사라졌죠. 에이, 과거야. 내년에 또 볼 수 있지. 하지만 이런 미인은 평생 다시 만날 수 없을 거야. 마침내 독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좋습니다. 받으시오. 독이옴이 떨리는 손으로 돈 주머니를 건네자 객주 주인이 번개같이 낚아챘습니다. 50이 맞구나. 좋소. 이제 이 계집은 당신 것이오. 어서 데리고 가시오. 객주 주인은 이미 돈을 세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고마워요, 선비님. 과부가 독염을 더욱과 가누며 감격했습니다. 그 순간 독염은 50양을 잃은 아쉬움보다는 이상한 흥분이 더 컸죠. 내가 정말 이런 미인을 구했다고? 독염은 물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돈은 잃었지만 그보다 훨씬 값진 것을 얻은 기분이었거든요. 풍악객주를 떠난 독염과 과부는 한참을 걸어서 독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달빛 아래 보이는 초라한 오막살이를 보고 과부는 살짝 놀랐지만 그래도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선비님, 이곳이 댁이시군요. 부끄럽습니다. 너무 허름해서. 독염은 얼굴을 붉히며 문을 열었습니다. 집안은 더욱 초라했죠. 빈살 해진 이불 그리고 추위에 얼어붙은 아궁이가 전부였거든요. 이런 곳에 귀한 분을 모시게 되다니. 독염이 쭈격거리자 과부가 그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선비님 덕분에 목숨을 구했는데 이런 곳이라도 천국 같습니다. 과부의 부드러운 손길에 독염은 온몸이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떨렸습니다. 그럼 오늘 밤은 제가 마루에서 자고 부인께서는 안방을 쓰시죠. 안방이라니요? 이 추운데 선비님이 밖에서 주무시면 어떻게 해요? 과부가 걱정스럽게 말하자 독염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설마 같은 방에서 자자는 건 아니겠죠? 아닙니다. 저는 추위에 강해서 그때 독염의 폐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어머, 선비님 배가 고프시군요. 제가 뭔가 해드릴게요. 과부가 부엌으로 향했지만 쌀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과부는 실망하지 않고 수숫가루 조금과 나물을 찾아냈죠. 이것으로 수제이라도 끓여드릴게요. 과부가 소매를 걷어올리자 하얀 팔뚝이 드러났습니다. 독염은 자꾸만 시선이 다른 곳으로 가는 걸 느꼈죠. 특히 과부가 몸을 굽혀 아궁이에 불을 피울 때마다 저골리 사이로 보이는 가슴골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선비님, 왜 그렇게 해서 계세요? 이리 와서 앉으시지. 과부가 멍석을 털어내주자 독염은 어색하게 앉았습니다.
둘만 있으니 묘한 분위기가 흘렀죠. 저 부인의 성함은 무엇인지요? 수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선비님 성함은 이도겸이라고 합니다. 도겸 좋은 이름이시네요. 수연이 미소를 지으며 말하자 도겸은 물건이 두근거렸습니다. 여자가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니 이렇게 달콤할 줄이야. 조금 후 수연이 수수가루로 만든 뜨끈한 수제비를 가져왔습니다. 없는 재료로 만들었는데도 맛이 기가 막혔거든요. 이렇게 맛있는 수제비는 처음 먹어봅니다. 도겸이 감탄하자 수연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별것 아닌걸요? 시댁에 있을 때 늘 해먹던 것인걸요. 시댁이라고요. 도겸이 놀라자 수연의 얼굴이 슬퍼졌습니다. 저는 과부입니다. 시집 간지 1년도 안 되어 남편을 잃었죠. 죄송합니다. 괜한 말을 괜찮습니다.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려고요. 수연이 씁쓸하게 웃었지만 도겸은 오히려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과부라면 남편이 없다는 뜻이니까요. 아니, 내가 왜 이런 생각을 망측한 마음을 품으면 안 되는데? 도겸이 자신을 달래려 했지만 수연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 자꾸만 딴 생각이 났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수연의 솜씨가 정말 대단했거든요. 낮에는 바느질로 품삯을 벌고 저녁에는 맛있는 음식을 해주었죠. 부인,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무슨 고생이에요? 선비님이 공부하시는 동안 제가 이것저것 하는 건 당연하지요. 수연이 바느질감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다 보니 목과 어깨가 많이 아픈 모양이었죠. 아이고, 어깨가 아파라. 수연이 어깨를 주무르자 도겸이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좀 주물러 드릴까요? 어머, 선비님이요. 수연이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부탁드려도 될까요? 도겸은 떨리는 손으로 수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저고리 너머로 느껴지는 살결에 정신이 아찔했죠. 세원해요, 선비님. 손이 참 따뜻하시네요. 수연이 기분 좋다는 듯 신음을 내자 독은 더욱 떨렸습니다. 좀 더 세게 눌러주세요. 이 정도면 어떤가요? 독이 조금 더 힘을 주자 수연이 신음을 냈습니다. 도겸은 온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죠. 선비님, 정말 손재주가 좋으시네요. 이렇게 시원한 건 처음이에요. 수연의 어깨를 주무르다 보니 도염의 아랫도리가 부풀어 올랐습니다. 여자를 이렇게 만져보는 것도 여자가 기뻐하는 것도 처음이었거든요. 그러다 손이 목 뒤로 가고 수연의 목선을 따라 손가락이 움직이자 수연이 살짝 떨었죠. 선배님, 그곳은? 아, 죄송합니다. 독이 화들 놀라 손을 뗐지만 수연은 아쉬운 듯 돌아보았습니다. 아니에요. 기분 좋아하는 거려. 그 말에 도겸은 더욱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며칠이 지나자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지만 함께 지내면서 자연스레 정이 들었거든요. 특히 수연은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도겸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점점 사랑으로 변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밤 추위가 극심해졌습니다. 아궁이 불도 꺼져서 집안이 얼음장같이 차가워졌죠.
선비님, 너무 추우신 것 같은데 이렇게 추운 밤에 혼자 주무시면 몸이 상하실 거예요. 수연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독은 주위에 떨고 있었거든요. 괜찮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그런데 독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수연이 결심을 굳힌 듯 말했습니다. 선배님, 오늘 밤만은 같은 이불 안에서 주무시는 게 어떨까요? 체온이라도 나누면 덜 춥지 않을까요? 그런 건 예법에 예법보다 생명이 더 소중하지 않나요? 선비님이 병이라도 나시면 어떻대요? 수연의 간절한 말에 도겸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같은 이불 안에서 잠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서로의 체온을 느낄 수 있었죠. 선비님, 정말 감사해요. 서로 등을 맞대고 누워서 어둠 속에서 수연이 속삭였습니다. 무엇을 말씀이신지요? 모든 것을요. 저를 구해 주신 것도 이렇게 받아주신 것도 선비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어떻게 되었을지.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자 독이 몸을 돌려 누워서는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어 수연의 손을 잡았죠. 부인,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부인이 계셔서 이렇게 사람 사는 집이 되었어요. 두 사람의 손이 맞다. 차 마치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죠. 선비님, 부인,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드러운 입술이 맞닿았죠. 처음에는 살짝 스치듯 했지만 점점 더 깊어져 갔습니다. 부인. 저는 부인을 마음에 품고 있었어요. 저도 선비님을.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이상 자연스럽게 서로의 품으로 파고들었거든요. 그날 밤 주인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랑으로 몸과 마음이 뜨거워졌거든요. 비록 정식 혼은 올리지 못했지만 두 사람은 진정한 부부가 되었습니다. 이후로 두 사람은 더 이상 서로를 의식하거나 어색해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깊은 사랑으로 하루하루를 달콤하게 보냈죠. 그렇게 기나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자 두 사람의 사랑도 꽃처럼 활짝 피어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어색함이나 망설임은 없었죠. 도겸과 수연은 이미 부부처럼 지냈거든요. 아침마다 수연이 도겸을 깨우는 모습은 정말 달콤했습니다. 선비님, 일어나세요. 아침 해가 중천에 떠올랐어요. 수연이 도겸의 어깨를 살살 흔들면 도겸은 눈을 뜨자마자 미소를 지었죠. 아침부터 이렇게 아름다운 얼굴을 보니 하루가 행복할 것 호호. 선비님은 말씀이 참 달콤하셔요. 수연이 수줍게 웃으며 도겸의 머리카락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그런 손길에 도겸은 매번 흥분되어 몸을 떨었습니다. 부인, 이리 와보쇼. 독이 수연의 손을 잡아 자신 쪽으로 끌어당기며 입을 맞추자 수연은 얼굴이 밝게 달아올랐습니다. 선비님, 아직 아침인데 아침이라고 사랑하면 안 되나요? 독의 장난스러운 말에 수연은 더욱 부끄러워했지만 싫어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독이 더욱 사랑스러웠거든요.
낮에는 각자 할 일을 했습니다. 도겸은 과거 공부에 집중했고 수연은 바느질로 생계를 꾸려갔죠. 틈틈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주고받았습니다. 선비님 차 한 잔 드세요. 수연이 차를 가져다 주면 도겸은 일부러 수연의 손을 잡고 차를 받았습니다. 고마워. 그런데 부인이 우린 차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것 같아. 두 사람은 이런 달콤한 말들을 주고받으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저녁이 되면 더욱 달콤한 시간이 기다리고 있었죠. 수연이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면 도겸은 뒤에서 살그머니 다가가 수연을 안았습니다. 깜짝이야. 언제 오셨어요? 지금 막 우리 부인이 보고 싶어서 공부도 제대로 안 됐어. 독이 수연의 목에 입을 맞추자 수연은 몸을 살짝 떨었습니다. 선배님, 밥이 식어요. 지금은 밥보다 당신을 더 먹고 싶어. 독의 말에 수연은 몸을 돌려 독을 마주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도겸의 목에 팔을 두르며 속삭였죠. 저도 선배님을 먹고 싶었어요. 두 사람의 입술이 맞닿자 모든 것이 달콤해졌습니다. 밥상도 세상도 모두 잊고 오직 서로만 보였거든요. 밤이 되면 두 사람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제는 자연스럽게 서로의 품에 안겨 잠이 들었죠. 부인, 나는 참 행복하오. 저도요. 선배님, 이런 행복이 있는 줄 몰랐어요. 수연이 도겸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가끔 수연의 표정이 살짝 어두워지는 때가 있었죠. 그런데 무슨 걱정이라도 있어? 독이 묻자 수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이 행복이 영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당연히 영원할 것이오. 우리 둘이 함께하는 한 독이 수연을 더 꽉 안아주자 수연은 안도하는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알 수 없는 그림자가 있었죠. 사실 수연에게는 숨겨진 속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진짜 신분에 대한 이야기였죠. 하지만 도겸에게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도겸이 자신을 떠날까봐 두려웠거든요. 언젠가는 말씀드려야 하는데 하지만 지금은 아직이야. 이 행복을 깨고 싶지 않아. 수연은 복잡한 마음을 품고 있었지만 도겸 앞에서는 항상 밝은 모습만 보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마당에서 달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선비님, 저 달이 참 예뻐요. 달도 예쁘지만 부인이 더 예뻐. 또 그런 말씀을. 그런데 선비님, 과거 시험은 언제인가요? 수연의 물음에 도겸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곧 있을 것이요. 올 가을쯤에는 그럼 한양에 가셔야 하는군요. 수연의 목소리가 조금 슬퍼졌습니다. 도겸이 떠나면 혼자 남겨질 걸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거든요. 걱정 마시오. 급제를 하면 당신과 정식으로 혼례를 올릴 것이오. 정말 그럴 건가요? 물론이요. 내가 언제 거짓말을 한 적이 있어? 도겸이 수연의 손을 잡고 맹세하듯 말하자 수연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요, 선배님. 저 같은 과부든 처녀든 상관없어. 나에게는 부인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니까. 독의 진심.
어린 말에 수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도겸을 꽉 가았습니다. 선비님, 사랑해요. 나도 사랑하오. 달빛 아래에서 두 사람은 깊은 입맞춤을 나누었습니다. 그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죠. 가을이 깊어지고 과거 시험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도겸은 매일 밤낮으로 공부에 매진했고 수연은 그런 도겸을 위해 더욱 세심하게 보살펴 주었습니다. 선비님, 너무 무리하시면 안 돼요. 몸이 상하면 시험은 무슨 시험이에요? 수연이 걱정스럽게 말하며 따뜻한 차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도겸은 공부에 지친 눈을 비비며 수연을 바라보았죠. 고마워 부인. 부인이 있어서 힘이 나는구려. 마침내 과거 시험을 보러 떠나는 날이 왔습니다. 툭은 이른 아침부터 떠날 준비를 했죠. 선비님, 잠깐만요. 수연이 도겸을 불러 세우더니 곱게 접어둔 하얀 옷 한 벌을 가져왔습니다. 부인, 이게 뭐예요? 선비님을 위해 직접 지은 옷이에요. 귀한 자리에 귀한 옷을 입고 가셔야죠. 톡이 옷을 펼쳐보니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하얀 명주의 소매 끝에는 파란 실로 수놓은 매와 꽃무늬가 은은하게 빛났거든요. 부인, 이런 귀한 옷을 어디서 바느질 품삯을 모아서 조금씩 장만한 거예요. 선비님 생각하며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지었습니다. 수연의 말에 도겸은 뭉클해졌습니다. 없는 살림에 이런 옷을 준비하느라 얼마나 고생했을까 싶었거든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이 옷을 입으면 분명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도겸이 새 옷을 입고 나니 정말 근사한 선비가 되었습니다. 수연은 흐뭇한 미소로 도겸을 바라보며 온 매에 무쇠를 다듬어 주었죠. 정말 멋지세요. 이제 한양의 어떤 양반들과 견주어도 부끄럽지 않아요. 모든 게 부인 덕분이요. 도겸이 수연을 아우려 하자 수연이 살짝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 더 드릴 게 있거든요. 수연이 품속에서 작은 손수건 하나를 꺼냈습니다. 하얀 명주에 파란 실로 정교하게 술을 놓은 손수건이었죠. 그런데 그 무늬가 참 특이했습니다. 고개를 넘지 못하는 파란색 한 마리가 하얀 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는 모습이었죠. 새의 표정이 슬퍼 보이면서도 그리워하는 듯 했습니다. 이 손수는 선비님께 부탁이 있어요. 수연의 목소리가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도겸은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꼈죠. 무슨 부탁인죠? 한양에 가시면 육조거리에 있는 큰 대문집을 찾아가 주세요. 군궐 옆에 검은 대문이 있는 집이에요. 검은 대문집이라. 그런데 거기가 어떤 집인데요? 김시덕 대감이라는 분이 사시는 곳이에요. 그분에게 이 손수건을 직접 전해주세요. 수연이 손수건을 도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수연의 손이 차갑게 떨리고 있었죠. 김시덕 대감이라. 그런데 왜 내가 그분에게 이걸 전해야 하는 건가요? 도겸이 의하자 수연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그냥 부탁이에요. 꼭 그분에게 직접 전해 주셔야 해요. 절대 다른 사람에게 주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라면? 특히 얼굴에 상처가 있는 곡간지기에게는
절대로 주면 안 됩니다. 수연이 잡아 갑자기 강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도겸은 더욱 놀랐죠. 얼굴에 상처가 있는 곡간직이라고요? 수연, 혹시 그 집과 무슨 인연이라도? 아니에요. 그냥 들은 이야기예요. 수연이 당황한 듯 손사래를 쳤지만 도겸은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캐묻지는 않았죠. 알겠어. 김대감에게 직접 전하고 얼굴에 상처 있는 곡간지기에게는 주지 않겠어. 정말 약속하세요. 수연이 도겸의 손을 꽉 잡으며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절실해서 도겸은 고개를 끄덕였죠. 약속하오. 그런데 부인 혹시 무슨 걱정이라도 있는 것 아니요? 아니에요. 다만 이 일이 선비님께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수연이 애매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소 뒤에는 알 수 없는 슬픔이 섞여 있는 것 같았죠. 그럼 이제 정말 가봐야겠어. 독이 짐을 매려 하자 수연이 마지막으로 그를 꽉 안습니다. 선비님, 부디 몸 조심하시고 꼭 급제하세요. 그리고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수연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도겸은 이상했지만 이별의 아쉬움 때문이라니 생각했죠. 나도 사랑하. 좋은 소식을 가지고 돌아올 테니까 기다려주시오. 독이 수연에게 입맞춤을 하고 나서야 집을 떠났습니다. 한양에 도착한 도겸은 먼저 수연의 부탁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육조거리 군궐 옆에 있다는 검은 대문집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죠. 그 집은 정말 웅장했거든요. 이런 대저택이라니 대단한 분이 사시는 모양이구나. 독이 감탄하며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나온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랐죠. 얼굴 한쪽에 길다란 상처가 있는 사내였거든요. 이 사람이 부인이 말한 그 콧간직이구나. 도겸은 재빨리 손수건을 품속 깊이 숨겼습니다. 누구시오? 무슨 일로 왔어? 곡간지기가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도겸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당황했지요. 나는 문경에서 온 이도겸이라고 하오. 김씨덕 대관마님께 전해드릴 물건이 있어서 왔소. 전해드릴 물건, 그게 뭔데요? 곡간지기의 눈이 의심스럽게 좁혀졌습니다. 그리고 도겸의 품을 빤히 쳐다보았죠. 그건 직접 대감마님께만 전해드려야 하는 것이오. 뭔 소리요? 나한테 달라고요. 내가 대신 전해줄 테니까요. 곡간지기가 도겸에게 다가서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그 순간 독이 뒤로 물러나려다가 그만 대문 기둥에 등을 부딪혔습니다. 도겸이 쿵 소리와 함께 비틀거리자 품속에 숨겨둔 손수건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곡간지기가 그것을 보고 얼른 집어들려 했지만 도겸이 더 빨리 낚아챘죠. 이게 무슨 짓이오? 절대 안 돼요. 이건 정말 대감마님께만 직접 전해드려야 한다오. 이렇게 고집센 사람이 있나?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뭐냐 다녀. 곡간지기가 도겸과 실랑이를 벌이는 동안 이들의 소란을 들은 김대감이 집안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소동이냐. 김대감의 목소리에 두 사람이 깜짝 놀라 돌아보았죠. 독은 기회다 싶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대감마님께 꼭 전해드려야 할 물건이 있습니다. 김대감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도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뭔데 그리 소중한 물건이란 말이냐. 독이 손수건을 꺼내어 정중하게 올리자 김대감은 그것을 받아들고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손수건을 보는 순간 김대감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죠. 에이, 이게 어디서 났단 말이냐? 김대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곡간지기도 그 모습을 보고 당황했죠. 저와 함께 살고 있는 수연이라는 여인이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수연이라고? 우리 수연이? 김대감이 독을 붙잡으며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네? 그런데 어르신께서 그분을 아시나요? 아느냐고. 내 딸의 이름이다. 김대감의 말에 도겸은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곡간직의 얼굴은 더욱 하얗게 질렸죠. 딸이라고요? 그래, 내 딸 수연이. 그런데 그 아이가 어디에 있단 말이냐? 김대감이 흥분해서 독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독은 어리둥절했지만 차근차근 설명했죠. 상주의 영남로에서 풍화객주에서 구해냈습니다. 그곳에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거든요. 풍화객주라고 내 딸이 그런 곳에 김대감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리고 곡간지기를 노려보며 소리쳤죠. 이놈아, 내가 한 짓이지. 대대감만 그게 아니라 곡간지기가 말을 더듬었지만 김대감은 곡간지기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손수건에 그려진 파란색, 그것은 과부가 된 내 딸을 뜻하고 고개는 상주의 영남로, 그리고 하얀 나무는 이 시를 뜻하는구나. 내 딸이 상주의 영남로에서 이시 성을 가진 선비와 살고 있다는 뜻이 아니냐. 김대감의 추리력에 도겸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며 김대감은 갑자기 안절부절해 하던 곡간지기를 향해 소리치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말이야. 요즘 내 놈의 아내 김천대의 손가락에 옷가락지를 끼고 다니던데 그것은 어디서 난 것이냐. 김대감이 갑작스런 호통에 곡간지이는 식은땀을 흘리며 답했죠. 그것은 길에서 주워온 것이라고. 길에서 주워온 옷가락지라고. 참 재미있는 소리로구나. 여봐라. 김천을 당장 불러오라. 김대감이 호통을 치자 곧 김천대의 벌벌 떨며 나타났습니다. 손가락에 있는 정말로 고운 옷가락지가 끼워져 있었죠. 김천택, 그 가락지는 어디서 났느냐? 대감마님, 저는 정말 모릅니다. 제 서방이 길에서 주워왔다고 해서 김천택이 울먹이며 말했지만 김대감의 의심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길에서 주웠다고? 그런 귀한 옷가락지를 길바닥에 누가 떨어뜨려 놓겠느냐. 아직도 거짓말을 하는구나. 여봐라. 이 두 연놈을 멍속에 말아서 실토할 때까지
매질을 해라. 하인들이 달려들어 콧간지기와 김천을 멍석에 말려 매질을 당하자 콧간지기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대감마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콧간에서 곡식과 포목을 빼돌린 것을 아쉽게서 보신 것입니다. 뭘 하고? 내 놈이 내 콧간 물건을 훔쳤다는 말이냐? 죄송합니다, 대감마님. 그런데 아씨께서 그것을 보시고는 관하에 신고하겠다고 하시며 저를 몰아세우셔서 어쩔 수 없이 아씨의 입을 막고자 멀리 있는 객주에 팔아넘긴 것입니다. 콧간지기의 고백에 김대감은 분노로 온몸을 떨었습니다. 이 도둑놈 같은 놈, 내 집안 돈을 훔쳐먹고서는 그걸 숨기려고 내 딸까지 그런 험한 고를 당하게 했다는 말이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콧간지기가 엎드려 빌었지만 김대감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당장 관하에 신고해서 이놈을 잡아들이거라. 하인들이 콧간지기를 밖으로 끌고 가자 김대감은 독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보이, 정말 고맙네. 내 딸을 구해 주다니. 아닙니다. 저는 그냥 도겸이 당황해하자 김대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겸손할 것 없네. 그런데 혹시 자네는 내 딸과 어떤 사이인가? 김대감의 의미심장한 질문에 도겸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것이 얼굴이 빨개지는 것을 보니 답이 나왔구만. 좋네. 아주 좋아. 김대감이 손을 치며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수연아 씨가 정말 대감마님의 따님이신가요? 물론이지. 내 늦둥이 딸이란 말이야. 시집간 지 얼마 안 되어 과부가 되었는데 콧간지기 놈이 나쁜 마음을 먹고 그런 짓을 저질렀구만. 김대감의 설명을 들으니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도겸은 자신이 김대감의 딸과 사랑에 빠졌다는 사실에 오한이 벙벙했죠. 자네가 내 딸을 구해준 은인이고 하니 자네만 싫지 않다면 내 딸과 혼인하여 주겠는가. 김대감이 호탕하게 웃자 도겸은 꿈인지 현실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후 도겸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수연의 정체를 알게 되니 오히려 모든 것이 명확해진 기분이었거든요. 김대감도 도겸을 극진히 대접하며 과거 시험을 격려해 주었죠. 사위 될 사람이 과거에서 떨어지면 안 되지 않겠나. 김대감의 호탕한 웃음에 도겸도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드디어 과거 시험 날이 왔습니다. 도겸은 수연이 쥐어준 하얀 옷을 입고 시험장으로 향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평소보다 머리가 맑았습니다. 복잡했던 마음이 정리되니 집중력도 좋아진 것이었죠. 부인, 나는 반드시 급제해서 돌아갈 것이오. 도겸이 중얼거리며 붓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그리 물 흐르듯 써지는 것이었습니다. 평소 어려워했던 문제들도 척척 풀렸죠. 이럴 수가. 부인의 사랑이 이런 힘을 주는 건가? 도겸은 신이 나서 답안지를 써내려갔습니다. 주변 응시생들이 끙끙거리며 고민하는 동안 동마는 여유롭게 시험을 마쳤죠. 며칠 후 발표가 났는데 놀랍게도 도겸이 창원급제를 차지했습니다.
이두겸 창원급제 팡팡곡곡에 울려 퍼지는 소리의 도겸은 꿈인지 현실인지 모를 지경이었습니다. 정말 내가 창원급제를 김대감이 달려와 독을 부둥켜 놨습니다. 축하하네 사위. 이제 정말 자랑스러운 사위 되었구나. 장인어른 고맙습니다. 두 사람이 껴안고 기뻐하는 모습이 참 훈훈했습니다. 급제 소식을 들은 김대감은 즉시 여장을 챙겼습니다. 딸을 데리러 가야 했거든요. 자, 이제 우리 수연이를 데리러 가세나. 김대감과 두겸은 성대한 행렬을 이끌고 경상도로 향했습니다. 창원 급